요즘 계속 신고가 찍는다.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특히 지방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바닥 찍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벌써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일시 반등이고 요거는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 따지면 현실 부정 단계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상승세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7주째 보합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2주째 보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서울이 오르고 이게 수도권 번져서 지방으로 번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사실은 서울이 올라가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를 띄우고 있지만 사실 등기도 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고 그런 식으로 일부 거래만 가지고는 집값을 띄울 수가 없다.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주식처럼 부자들이 띄우는 게 아니에요. 집값은 거주의 요건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이 감당할 가격이 돼야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도 사실은 급매 아니면 안 찾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이게 태반인 거고. 말씀드렸지만 저기 SL님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9월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터지게 되고 이게 부동산 지표로는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10월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꺾이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 이미 고점을 찍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어디가 올라요? 딴 세상 이야기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안 올라간 것도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진 곳들도 많은데 올라간 것 위주로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곳들이 태반이다. 경기와 인천, 지방의 경우는 오른 곳보다 안 오른 곳이 더 많은데 오른 것만 이야기를 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교수님. 이제는 교수보다는 투자 자문 대표로 많이 뜨고 있죠. PF 부실되면은 공급 부족으로 불안해서 집값 더 오른다. 나는 요즘엔 저분이 최고인 것 같아. 상승리 때만 하더라도 이상한 소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저분 최고. 인정. 와, 리스펙합니다. PF 터지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PF 터져서 집값 오른 적이 있었어요? PF가 터질 만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 PF가 터진다는 건 부동산 심리가 개박살이 났다는 소리고요. 만약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했으면요. 부동산 PF 2011년에 터졌으면 2012년, 2013년엔 집값 왜 떨어졌냐. 하지만 저분의 창의력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에 지금 좌지우지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2019년부터 이야기했던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아직도 라이트하우스 폭락론자라고 하고 안 보는 사람들은요. 그때 영상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폭락론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때 영상을 봤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이 성장해야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소득이 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는 부동산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유동성을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즉 대출 유동성이 끊기면은 부동산 상승세는 끊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정산 점점 더 급해질 텐데 거기에 유동성이랑 기름을 계속 부어주면은 엑셀 밟으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유동성이랑 기름이 다 빠졌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근데 굉장히 가파른 한 막 70도 80도 되는 경사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유동성이 끊기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에는 금리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금리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금리 떨어진다고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DSR 규제가 더 확실히 들어간다. 그래서 과거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지금 현재 주담대 차주 DSR 평균이 60%인데 과거에 주담대 차주도 순차적으로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금리 내려서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인데 대출 규제는 아니에요. 대출 규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유동성을 불어넣었던 것들을 조금씩 빼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지난 4에서 6월 석 달 동안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고 이 기간 동안 정책 무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71.6%였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특례의 80%는 새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즉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상반기에 집값을 띄우는 역할을 아주 지대하게 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속 주장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바닥 찍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반대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9월에 변곡점에 놓일 전망이다 라는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이면 고갈되게 생겼다 라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향은 10월부터 갈 거다. 그런데 연장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연말까지 연장 안 되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즉 그 23회차 여기 6천억 중에서 1,100억 원이 미매각이 됐고 2년물, 10년물 이런 데서 모집이 안 됐다. 즉 왜냐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장 금리 대비로 낮죠. 그게 진짜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게 아니 3%대 이자 나오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저기 4%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안 받는다. 이게 다 개소리인 게요. 왜냐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고정된 금리고요. 언론에서 말하는 3%대 이자는요. 주담대 하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담대를 하단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전체의 몇 %나 돼요? 특히 특례까지 갈 정도로 DSR을 과도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주담대 하단으로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특례 보금자리론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 재원을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1년치 쓸 재원의 140%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은에서 또 마통으로 급하게 메꾸자니 이미 100조 가까이 땡겨 썼다 갚았다 해가지고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원을 MBS 발행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마련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재원 마련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매각이 됐으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금리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연장해봤자 매우 적은 한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이 계속 안전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한전채 억눌러 놓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회사채를 어느 정도 막고 있는데 지금 이익 본다고 한전채 억눌러 놨는데 보니까 한전이 상반기에 손실이 몇 조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전채도 다시 풀릴 수밖에 없어요. 한전 망하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이번에 생각보다 선방했던 거는 욕 많이 먹던 태양광 그게 역대급 더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게 만들어내서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 한전이 손실이 나고 있다. 한전채를 결국엔 발행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채권시장은 또 요동을 치겠죠. 은행채를 또 막을 수 있을까요? 은행채는 이미 막을 만큼 막아서 이제 다시 폭주하고 있는 거고 한전채도 막았으니까 다시 못 막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2분기 때는 특례가 주도를 했어요. 3분기 때는 특례 중에서 80%가 주담대를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였어요? 2조 4,326억 정도죠. 근데 7월에 늘어난 것만 한 5조 정도 늘어났어요. 가계부채가. 그걸 따지면은 특례 말고 다른 것도 4에서 6월보다는 이제 7월은 특례 받을 사람들 웬만하면 다 받았으니까 7월쯤에는 다른 데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50년 주담대죠. 근데 50년 주담대도 이제 종료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농협에서는 종료했다. 딱 2조만 공급하고 특판만 하고 정부가 딱 50년 주담대를 딱 지목을 하니까 중단한 거죠. 5대 은행 중에서 농협은 중단했고 한 군데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데도 막 특판을 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한 군데서 중단을 하기 시작했으면 다른 것들도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50년 주담대 받는 것이 미친 짓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담대를 받아서 그 누가 50년 동안 갚냐. 근데 집값 올라갈 때 팔고 그러면서 적금하듯이 이자 조금 갚으면서 집값 올라갈 때 팔면 되지 않냐. 수익이 남지 않냐. 그런데요. 나가는 돈 태반은 다 나갑니다. 10년 갚아도 6% 갚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 200만원씩
지급에 납입하면요 2억 4,523만 원인데 갚은 돈은 2,61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2억 2천만 원 이상 올라가야지 이득을 보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 올라간 가격에서 팔았을 때 또 나가는 가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왜 그것만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 돈을 쥐고 있었을 때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50년 주담대를 받는 건요 내가 50년 주담대 받아가지고 집 샀다가 1억 비싸게 팔았어.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이자로 낸 돈이요 한 5천 넘을 거고, 양도세 떼고 저기 복비 떼고, 그 다음에 막 사 먹을 거 못 사 먹고 다른 거 투자할 거 못 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요 손실은 더 커요. 이거는 저희가 한 2, 3년 전쯤에 찍었던 지금 빚내서 집 사면 그런 영상 보시면은 얼마나 손실 큰지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갚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거 다 손실인데. 그리고 문제는 자 50년 주담대 풀었죠. 특례보금자리은 그대로였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에서 시중은행보다 금리 낮춰서 공격적으로 주담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는 감소를 했다. 7월에. 즉 주담대 증가로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부양을 했는데 주담대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소리고, 주담대를 더 받기 부담이 된다는 소리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 한도도 이제 어느 정도 막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 집값이 보합으로 갔으니까 이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분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승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이제 강남에서 바닥 찍고 하락폭 줄었고 이제 상승폭 넘어왔으니까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이고 집값 다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상승폭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이 늘고 있지 않아요. 실질 소득은 오히려 물가 대비로는 떨어지고 있고, 취업도 많이 늘어났다는데 거의 다 60대 이상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장기적으로 한 20, 30년간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출 유동성 때문이죠. 그 대출 유동성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무너지는 거고, 이게 하반기 중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총선 때까지 정부에서도 버티려고 하겠죠. 버티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가 터진다. 그럼 총선 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터지면은 경제부터 막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터지는 것보다 경제 터지는 게 더 심각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반기쯤에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이거 올해 못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대출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50년 주담대 문제다. 특례보금자리은 문제다. 인터넷 은행 문제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하반기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총선 때까지 버티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려고 하긴 할 텐데 경제 상황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간에 터지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문제는 뱅크런 위기. 최근에 가장 큰 뱅크런 위기 터졌던 데가 어디였어요? 새마을금고였죠. 새마을금고가 2달 새 잔액이 7조 원 빠져나가는 뱅크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 잔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5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난다. 근데 안정됐다.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근데 이번에 17조 빠졌습니다. 지난달에만 자금이 17조가 이탈을 했다. 7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돌아오는 사람들의 태반은 뭐다? 내가 고금리를 들었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뺐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데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대. 그러니까 일단 만기 때까지 넣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7%대 고금리 예금이 만기 위주로 많이 빠졌겠죠. 그럼 이 자금이 다시 돌아올 거냐? 고금리를 해도 돌아오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수익성 개선됐다. 아니, 수익성이 개선되면 뭐예요? 지금은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될 텐데 은행에서 괜히 예금금리 올리겠어요? 예금금리 낮추면 수익성 개선돼요. 근데 왜 예금금리 안 낮추고 계속 예금금리 올릴까요? 지금은 돈을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17조 원이 빠졌겠네요. 뱅크런 사태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저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금융권의 대형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됐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폭 멈췄다. 두 번째,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하반기 때는 집값 2차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 답이 나왔습니다.